네, 안녕하세요. 위데이비 사회성 연구소 소장 조성숙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발달 장애 및 발달 지연을 가진 많은 친구들의 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수면 문제이고, 두 번째는 배변 문제였고, 세 번째는 오늘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릴 섭식 문제에 대한 이야기셨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들은 누군가에게는 일상적인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사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섭식 문제 행동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기술들이나 전략들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문헌 중에 키스 윌리엄스가 짓고 정경미 교수님이 옮긴 잘 안 먹는 우리 아이 다루기를 중점으로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책은 현재 절판되어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 책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 이유는 제가 16년 동안 섭식 문제 아동들을 다루고 중재를 실제로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성공적인 경험을 가장 많이 하였기에 어머님들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자녀들과 중재를 시작하시고 성공적인 어떤 치료들을, 중재들을 하시리라 굳게 믿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첫째, 섭식 문제 행동의 종류와 치료의 중요성, 두 번째로 섭식 문제 행동의 배경 원인, 세 번째로 섭식 문제 행동 규명하기, 네 번째 식사와 간식 스케줄 세우기, 다섯 번째 일반적인 행동 환경 전략 세우기, 여섯 번째 새로운 음식 소개하기, 일곱 번째 새로운 음식에 동기부여하기, 여덟 번째 섭식 문제 행동을 위한 중재 방법, 그리고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중재가 실패하는 이유와 섭식 치료에 대한 오해,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부모님들은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자녀의 섭식 문제가 평가와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지 그 부분은 사실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체중이 너무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문제를 보였을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전문적인 평가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부모님들은 왜 식사를 하시나요?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고, 맛집 정보를 찾아보시면서 진정한 어떤 미식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배는 고프지 않지만 친구와 동료와의 모임 때문에 식사를 하는 어떤 사회화 과정의 일환으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식사를 해야 되는 일반적인 이유와 달리 저희 친구들은 저마다의 각자 다른 이유로 식사를 하지 않거나 식사를 못 합니다. 섭식 문제 행동을 가진 아동은 크게 식사를 안 하는 아이와 식사를 하지 못하는 아이로 나뉩니다. 식사를 못하는 아동 대부분은 삼킴이나 씹기 아니면 위장 장애 등 심각한 의학적인 문제를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행동치료사와의 코어가 필요합니다. 오늘 제 강의에서는 식사를 못하는 아이가 아닌 식사를 안 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강의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증거 기반의 연구를 토대로 한 내용을 다루고, 이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부모님들이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의 기술과 전략을 익히시고 실제로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섭식 문제 행동을 가진 많은 친구들은 먹지 않은 아이와 먹지 못하는 아이로 구분됩니다. 저는 오늘 먹지 않는 아이에 대한 섭식 중재 및 전략 기술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섭식 문제 행동의 종류와 치료의 중요성에 다루기 앞서 편식의 종류에는 종류에 따른 편식, 색깔에 따른 편식, 상표에 따른 편식, 그리고 질감에 따른 편식, 그 밖에 모양에 따른 편식, 온도에 따른 편식, 다양한 섭식 문제 행동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친구들은 종류에 따른 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떤 A라는 친구는 탄수화물만 먹는다든지, B라는 친구들은 질감이 높은 고기류의 육식만 한다든지, 어떤 친구들은 질감이 매우 낮은 편인 유동식, 우유나 주스 등의 음료만 섭취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사실 이 밖에도 수분만 섭취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씹기 기술이 부족하거나 식탁에 앉는 것을 거부해서 따라다니면서 어머님들이 한 입만 하면서 실제로 따라다니면서 먹여주시는 행동들도 많이 관찰하셨을 겁니다. 또 특정 식기가 아니면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 태블릿을 보지 않으면 식사를 하지 않는 아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문제 행동의 형태를 살펴볼 건데요. 보통 섭식을 거부하는 친구들의 행동 형태로는 고개를 돌린다든지 눈을 감는다든지 헛구역질을 한다든지 음식을 엎거나 기물을 던진다든지 들어 눕는다든지 우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 행동의 형태로 부모님들을 많이 속상하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문제 행동들을 당장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섭식을 할 때 저희가 사용하는 어떤 저작근이라든지 삼킴에 필요한 삼킴 근육이라든지 음식을 이동시킬 때 필요한 혀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많은 구강 운동 기술들은 사실 말하는 기술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는 기회가 적고 음식을 제한된 어떤 경우의 수로 계속 친구들이 경험을 한다면은 말하는 것에 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건강상의 어려움도 있겠고요. 식사 도구를 사용할 때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대소 근육의 기술도 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웃으면서 식사를 하시고 싶다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주요 목표 행동으로 잡으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됐을 때 실제로 섭식 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기술들도 아이에게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많은 연구 기반의 논문들이 증거 기반으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 더 효과적인 방법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중재를 시작하기 전보다 사실상 중재를 시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 전에 사용하셨던 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인적, 경제적인 자원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중재를 결정하셨다면 지금부터 저랑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섭식 문제의 배경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의학적인 문제와 행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문제는 많은 친구들이 소화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식도 역류라든지 소화장애라든지 아니면은 구강의 어려움으로 삼킴장애, 식기장애 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많은 친구들이 설사나 변비 같은 장 질환으로 식사를 회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알러지 반응이 있는 친구들이 검사를 한 경우도 있지만 검사를 하지 않고 모르는 경우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 문제입니다. 섭식 문제를 가진 많은 아동들은 행동 문제 중에 수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면 문제를 동반하였을 때 섭식 행동을 중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고 질적으로 깨지 않고 충분히 잠을 자야 되는데, 저희도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질적으로 안정적인 수면을 취하지 못했을 때 하루가 엉망이 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식 중재가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수면의 패턴을 잡고 규칙적인 어떤 일상생활의 루틴을 잡아주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 문제 중에 자해나 공격적인 행동,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미 다른 환경에서 문제 행동을 하는 유관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섭식 중재를 하는 동안에도 문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식 중재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의 행동이 있는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파악하고 이 문제를 먼저 접근한 후에 중재가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의 섭식 문제 규명하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섭식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어머님과 그리고 아동의 많은 가족들이 바꾸고 싶어하는 아동의 섭식 행동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기를 권고합니다. 아이의 섭식과 가족의 생활을 함께 개선하려면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선 아이의 섭식 행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식사일지를 쓰거나 체크리스트 부분을 먼저 저와 함께 작업을 하시는데요. 식사일지는 아이가 먹는 모든 음식과 양을 기록하고 언제 먹었는지, 시작 시간과 종결 시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양은 어떻게 되는지, 식사를 할 때 행동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 식사일지를 기재하시는 거는 보통 한 2주 정도를 제가 추천드리는데요. 2주 정도 추천드리는 것은 아침과 점심, 저녁 일주일간 모두 측정이 가능한 시간을 2주로 기본적으로 설정합니다. 워킹맘이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매일 하루 3끼 측정하시는 것이 어렵다면 2주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되실 수 있습니다. 식사일지는 기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먹었을 때 즉각 기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뢰롭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목표 행동을 설정하고 중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일지를 쓰게 되면은 아이가 어떤 군의 음식을 먹었는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과일군을 더 많이 먹었는지, 고기 생선류를 많이 먹었는지, 유제품을 많이 먹었는지, 실제로 아이가 이런 먹은 음식들이 어떤 종류의 어떤 질감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사 일지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셨다면 아이와 가족이 먹는 음식이 얼마나 유사한지 데이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식사량, 간식 및 식사 스케줄이 너무 작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지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지는 않는지, 아이가 먹는 음식 장소가 매번 바뀌는지, 아니면 특정 장소가 있는지, 식탁에 앉아서 먹는지 등의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부모님들은 아동이 먹었던 음식, 좋아하는 음식만 제공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인은 아이가 새로운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새로운 음식을 먹게 하는 중재 방안을 세우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음식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식사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문제 행동이 어떻게 출현되는지에 따라서 중재가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세밀한 부분을 점검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전 정보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면 식사와 간식 스케줄을 세우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친구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일과표로 작성하셔서 규칙적으로 식사와 수면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식사량이 적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간식을 먹는 것을 조금 잠시 미뤄 두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식사량이 작은 친구들은 음료수나 간식으로도 충분히 배가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섭식 중재가 들어갈 때 식사량이 적은 친구들은 식사 전에 간식과 음료의 섭취들을 제한하는 방법들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양이 적거나 아니면 식사를 너무 늘어지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식사 시간의 길이를 정해서 2~30분으로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들도 목표로 정하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행동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행동 환경 전략입니다. 이거는 꼭 장애가 있거나 문제 행동이 심한 친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녀를 섭식 지도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팁인데요. 질문하는 거, 이거 먹어볼래?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질문하거나 아니면 애원하거나 구슬리는 등의 행동들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하셨을 어떤 행동적인 기술이라고 여겨집니다. 섭식 행동을 할 때에는 부적절한 행동은 무시하시고 식사와 관련된 적절한 그리고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만 강화를 해주시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저희가 목표로 세운 섭식 행동에 부합하는 행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술과 전략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말 그대로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여기 사진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블루베리와 머핀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 이 친구에게 먹이고 싶은 어떤 유제품, 요거트를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극소량의 좋아하는 음식에 살짝 끼워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한 입을 먹고 2번 먹고 3번 먹고 요거트 하나를 다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증가한다면 효과적인 중재를 하신 겁니다.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는 두 번째 방법은 좋아하는 음식과 새로운 음식을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바삭바삭한 팝콘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유제품을 먹이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과자 위에 아주 극소량의 치즈를 얹어서 페어링해서 주는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어떤 질감이나 아니면 크기, 아니 색깔, 모양에 너무 거부 반응이 들지 않도록 처음에 굉장히 적은 양의 양을 페어링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연합하는 방법과 유사한데요. 좋아하는 음식과 새로운 음식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흰 우유를 먹는 친구는 있지만 초코우유를 먹지 않는 친구인데 이 친구에게 200ml 흰 우유에 아주 극소량 한 0.5ml의 초코 가루나 아니면 초코우유를 섞어서 맛과 어떤 색감과 모양을 느끼지 못하게 체계적으로 둔감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런 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점진적으로 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처음 한 입을 먹었다면은 점진적으로 그 양을 늘려서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는 양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접시는 제가 실제로 치료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시인데요. 아마존에서 지금 제가 사진을 발췌했고요. 이 부분은 행동 탄력성이라는 고확률 요구 연쇄 기법을 사용한 새로운 음식 소개하는 전략입니다. 좋아하는 음식과 한 접시에 새로운 음식을 담아 주어서 순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출발선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한두 가지 먹은 후에 새로운 음식을 자연스럽게 먹게 하고, 그다음에 한 두세 가지의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음식을 또 먹은 후에 마지막으로 아동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나 활동물로 강화를 크게 보상해 주시면 되는 방법이고, 실제로 아이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즐거움도 있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는 행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획된 모델링 방법은 이미 많은 부모님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모델러의 역할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나 아빠 혹은 선생님, 특히 또래들이 먹는 모습을 보고 먹고 싶게끔 동기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인데요. 이럴 때 단순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먹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아이들이 섭식을 하는 행동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 열정적인 모델러와 조용한 모델러 두 가지 대조군을 두고 실험했을 때 조용한 어떤 모델러의 역할에서는 실질적으로 섭식 행동이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열정적으로 맛에 대한 표현도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먹는 행동을 보여주셨을 때 아이들이 새로운 음식을 먹을 동기가 생긴다는 증거 기반의 논문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요거 소개해 드리려고 잠시 준비했는데요. 잠깐 시청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네. 이런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방법은 한 입만 먹기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인데요. 이 친구들이 한 입을 먹었을 때 아주 강력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프리맨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일명 할머니의 법칙을 사용한 음식에 동기부여하는 전략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자연스럽게 후식을 먹는 거는 어느 나라든 어느 가정이든 사용하시고 있는 문화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친구가 좋아하는 어떤 후식을 선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의 손을 잡고 슈퍼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간식을 고르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에게 새로운 음식을 먹고 정해진 양을 식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방법도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 행동으로 정해진 양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많은 목표 행동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정해진 양을 다 먹은 후에 이제 음식 강화물이 아니라 물질적인 보상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태블릿을 보게 해주신다든지, 게임을 하게 해주신다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숨바꼭질 놀이를 해 주신다든지 꼭 먹을 수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나 놀이 강화물 등의 물질적인 보상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 강화물이나 물질적 보상물을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희소성의 원칙입니다. 식사를 꼭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강화물이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평소에도 주어진다면 굳이 식사를 하면서 이 강화물들을, 보상물들을 얻고 싶은 동기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강화물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시간대에 사용하시는 것들을 제한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맛보기 세션에 대한 기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순서를 조금 자세하게 기입해서 어머님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안 먹는 우리 아이 다루기에서 참고 문헌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태블릿을 좋아하는 친구일 경우에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주 잠깐 비디오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겠다는 시작 신호와 함께 비디오를 끄고 식사 시간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타이머를 누릅니다. 아동에게 음식을 주고 음식을 먹었을 때 비디오를 볼 수 있다고 말해주고 아주 적은 양의 음식으로 시작합니다. 한 입을 먹으면 언어적인 칭찬과 비디오를 바로 재생해 주시면 됩니다. 식사 시간 동안 부적절한 행동을 모두 무시하셔야 합니다. 아동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입술에 갖다 대기만 해도 칭찬과 보상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이머가 울리면 식사 시간을 마치시면 됩니다. 방금 이제 맛보기 세션에서 타이머가 울리면 세션을 마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세션 끝내기에는 고정시간 간격과 비고정시간 간격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정해진 양을 먹고 식사를 끝낼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고정시간 간격은 말 그대로 식사 시간을 설정합니다. 보통 20분에서 30분이 일반적인 식사 시간이지만 식사하는데 어떤 저작이 오래 걸리는 친구라든지 문제 행동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끄는 행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시간을 60분, 70분, 경우에 따라서 2시간 이상으로 설정해 주셔도 좋지만 최종 목표는 저희가 정해진 고정 시간 20분, 30분으로 점진적으로 줄여주시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3회에서 5회 정도 새로운 음식이나 싫어하는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 번으로 시작해서 좀 더 많은 강화의 경험을 이끌 수 있도록 3회에서 5회 정도 더 많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음식의 양은 성공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하시는 것들을 권고합니다. 비고정 시간 간격은 고정 시간과 달리 시간이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제한인 경우는 보통 대상 아동이 고집이 세서 엄마와 식사를 할 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할 때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 밖에 고정 시간 간격과 다르지 않고 3회에서 5회 좋아하는 음식으로 시작하고 새로운 음식을 아주 극소량으로 진행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 고정 시간 간격과 비고정 시간 간격을 사용하는 데의 장점은 아이에게 경험을 여러 번 하게 해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음식의 맛도 괜찮고 즐거운 거구나 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줄수록 저희 친구들은 음식에 대한 혐오를 줄이고 새로운 음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도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음식에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토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토큰 프로그램은 이제 저희 아이들을 키우시는 많은 부모님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부모님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익숙하지 않으신 부모님들도 있다는 가정하에 잠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토큰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섭식 행동, 목표 행동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한 입만 먹기라든지 아니면은 100g의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목표 행동을 설정하신 후에 이 목표 행동을 수행하였을 때 스티커, 토큰을 하나씩 제공하시는 겁니다. 한 입만 먹는 친구의 경우에는 토큰 한 개짜리를 준비하시고 점진적으로 한 입에서 세 입, 다섯 입 정해진 양을 먹을 수 있게끔 토큰의 개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보상은 아동이 직접 골라야 합니다. 어머님이 준비하신 게 아니라 아동이 이날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고 어떤 날은 태블릿을 보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상물은 반드시 여러 개 준비하셔서 아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정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토큰 프로그램은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아동이 미리 정한 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어떤 토큰의 개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아동이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 행동의 중재가 들어가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토큰 프로그램을 잠시 일시적으로 줄여 나가셔서 다시 원래대로 복귀하시면 됩니다. 섭식 문제를 위한 중재 방법에는 회피 방지법, 다시 제시하는 방법, 음식의 크기 질감 낮추는 방법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회피 방지법은 소거하기, 무시하기 방법으로 이미 어머님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친구들은 음식 먹는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공포스럽고 힘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울기도 하고 음식을 엎기도 하고 엄마를 때리거나 자기를 때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먹지 않기 위해 나름의 자기만의 방법으로 육안을 형성한 히스토리의 행동인데요. 이 부분에 어떤 문제 행동이 발생하더라도 절대로 아이에게 음식을 제시하는 것들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특히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하시는 것들을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다시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음식을 먹거나 먹기 싫은 음식을 먹었을 때 아니면 질감이나 온도 등이 민감하여 다시 뱉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 뱉어내는 것들이 우연히 강화되기도 하고 의도한 대로 계획된 대로 문제 행동이 강화되어 이러한 행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숟가락을 아동 아래인 입술에 제시하셔서 뱉은 음식을 즉각적으로 다시 먹게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힘드시다고 하시면은 여분의 음식을 준비하셔서 새로운 음식으로 제시하셔도 됩니다. 음식 크기 질감 낮추는 방법은 말 그대로 이런 질감에 민감하거나 온도에 민감하거나 맛에 민감한 친구의 경우에는 크기를 작게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질감을 낮추기 위해서 잘게 고기를 찢어주시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음식의 양이나 크기 그리고 질감 등을 점진적으로 목표 행동 수준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중재가 실패하는 이유에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치료 혹은 중재가 너무 빨리 끝나는 경우나 아니면 비일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치료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재를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셨다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고 일관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모가 아이의 문제 행동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지 않을 때도 중재가 실패하기도 하고 아이가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 보상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때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아버님, 어머님, 할머님 이런 방법들에 의해서도 치료 중재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섭식 치료에 대한 오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먹는 것은 당연히 이 아이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인데 이 당위적인 행동을 꼭 보상을 주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질문해 주시곤 합니다.
저희 친구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의학적인 부분이나 많은 행동적인 부분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학습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배울 수 있도록 보상을 주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 실제로 이러한 보상과 관련해서 효과적인 논문들이 많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보상은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은 쉽게 말하면은 비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꿰어내거나 유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저희 아이들이 올바른 행동, 그리고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섭식 행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습을 위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보상과 뇌물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 섭식 치료를 할 때 행동적인 접근보다 감각적인 접근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각적인 부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도 어쨌든 음식을 뱉어내거나 거부하거나 토를 하거나 이런 행동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충분히 중재가 가능하고, 실제로 감각적인 접근이라고 이제 치료를 중재하시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기법에 어떤 질감을 낮추는 거거나 온도를 낮추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감각 중재 방법이 아닌 행동 치료 중재 방법입니다. 네. 제가 대면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많은 부모님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지금은 제가 비디오로 촬영을 해서 일방적으로 어머님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식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이 그동안 저에게 질문하셨던 내용이라든지 책에서 발췌한 어떤 질문들을 토대로 간략하게 제가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이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센터 홈페이지 블로그나 아니면은 대표 메일로 질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해드리고 필요한 정보에 대한 어떤 자료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가 언제쯤 먹고 싶어 하는지 질문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이의 어떤 원인들도 매우 다르고 행동적인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쯤 그 시기가 개선되고 잘 먹을 수 있는지는 아이에 따라 정말 다르게 나타납니다. 치료가 시작된 이후로 식사 행동이 더 나빠졌다고 보고하시기도 합니다. 식사 중재를 하시면서 아이의 행동이 더 과격해지거나 다양한 없던 행동도 출현한다고 보고하시는데요. 이거는 부모님들이 현재 중재를 아주 효율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시다는 어떤 증거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행동이 더 크게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나다가 일관적으로 꾸준하게 지속하신다면은 어느 순간에 감소되는 모습을 꼭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울거나 공격하는 행동은 왜 무시해야 되냐면, 이 친구들은 이미 섭식 행동 중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 환경 아니면 양육 환경에서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결과들을 얻는 히스토리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식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려고, 이 불편한 상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많은 문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 행동을 할 때마다 음식 엎으면 안 돼, 식사할 때는 숟가락을 바르게 잡고 먹어야지, 뱉으면 안 돼 라고 훈육을 하시거나 이런 행동에 일일이 민감하게 반응하시게 되면은 아이가 원하는 결과를 제공하시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음식을 먹기 싫어서 반사적인 행동으로 구토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질감의 문제로 목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소화 과정에서 구토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분의 음식을 조금 더 준비하셔서 구토한 음식을 재빨리 치우시고 새로운 음식으로 다시 제시해 주시는 중재 지원 기술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식기류를 사용해서 먹을 수 없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음식을 먹을 때 식기 사용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도와주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 친구들은 새로운 음식을 먹고 정해진 양을 먹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 과제가 될 텐데, 이 친구들한테 도구까지 사용하라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양의 과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목표로 한 양을 먹거나 한 입을 먹는 거에 대한 행동만 중재를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완성이 되고 목표 행동을 달성하셨다면 그때 식기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소근육 사용하시는 별도의 중재 방법을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먹일 때는 잘 먹는데 집에서는 안 먹을까요?" 라고 실제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미 집에서는 치료사보다 다른 이제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식사를 많이 중재하셨고 많은 기의 수로 아이와 섭식 중재 방법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사용하셨을 때 어떤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 경험이 많고 실패 경험에 대한 유관들이 훨씬 더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친구가 치료사나 아니면 선생님과 먼저 섭식 중재를 시작하시고 이제 대상 일반화 과정을 통해서 집으로 연계해서 중재가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시간에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아니면은 뭐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식사 자리를 회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전 예방하는 선행 중재 기술을 발휘하시면 됩니다. 식사 전에 루틴으로 만들어서 대소변을 보고 아니면 손을 씻고 와서 식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식사 시간은 보통 2-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화장실에 갔다 오게 하면은 이런 부분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어머님들이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식사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들을 잠깐 보류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균형적인 어떤 식사를 제공하시지 못한다는 이유로 영양 보충제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부모의 마음인지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영양 보충제는 아이의 식욕을 억제하고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섭식 중재가 들어가신다고 결정을 하셨으면 잠시 이 부분도 보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음식을 줄 때는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그 좋아하는 음식과 유사한 군, 질감, 색깔, 모양 등의 음식을 제공해 주셔서 먹어볼 법한, 이 음식을 먹어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설정을 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식사 시간에 울거나 화를 내는 등의 행동으로 식사가 혐오 자극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저희는 식사를 하게 하는 이유는 이 친구가 새로운 음식도 먹고 건강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가족들과 즐겁게 대화도 하고 이런 사회화의 과정을 학습시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식사 중재를 한 친구들은 식사를 혐오하지 않고 새로운 음식에 시도하고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이제 섭식 중재와 관련된 오해와 질문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간략한 방법으로 중재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신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한국 이제 장애인 부모회를 통해서거나 아니면 대표 이메일로 저에게 질의를 주시면은 제가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